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문전공 체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전공의 벼슬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주 목사로 계시면서 동인지문 사륙과 동인지문 오치를 간행해서 현재 보물 710호와 1089호로 지정되게 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전공 체제는 문전공의 전체 시의 비조이고 시조 최순작의 7세손이죠. 묘지명이 금성문으로 바위에 새겨진 것 못지않게 신뢰성 있는 근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외가에서 태어났어요. 1321년에 19살로 음직 출사를 했고 1330년에 28살로 문과급제를 했고, 원나라 황관들의 행패를 보고 벼슬에서 물러났고, 상주 목사로 재임할 때 공민왕이 상주로 피난을 왔는데 임금 측근들을 푸대접했다 해가지고 파직당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상주에서 파직당하는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려사 세가에도 있어요. 고려사 세가 공민왕 11년 1362년 기록을 보면은 계묘일이 2월 27일이에요. 계묘일에 임금의 의가가 상주에 머물렀는데 목사 체제가 임금에게는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을 했으나 다른 신하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았으므로 임금 측근들이 헐뜯어서 마침내 파면당하였다. 선물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물은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밥을 안 줘서 굶긴 건 아니고 술 내놔라, 고기 내놔라, 맛있는 전부쳐 내라 하는 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헐뜯어가지고 파면당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해예요. 같은 해 12월 30일 날 체제를 성산군으로 책봉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직됐다가 다시 복권되고 군호를 받게 되는 거죠. 성산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됐어요. 문전공의 파직을 살펴보면은 홍건적이 쳐들어왔고 임금이 지금 경상도로 피난을 왔어요. 그게 비상상태죠. 아니 왕이 피난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측근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임금이 막 측근들까지 신하들을 다 이끌고 이제 상주로 피난을 왔는데 임금한테야 충분히 모든 걸 공급해야겠지만 옆에 측근들까지 술 주고 고기 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측근들이 이제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파직을 시켰는 거예요. 근데 파직당한 게 2월 달이고 복권된 게 12월 달에,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 파직돼서 좀 이제 말하자면 좌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파직이 돼가지고 완전히 벼슬에서 물러나 있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좌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2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10달간 좌천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민왕이 당시 문전공의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감찰대부로 기용되었고, 감찰대부는 정삼품이에요. 다시 전리판서로 옮겨 제수되었다. 우왕 3년에 밀직부사 상의로 임명되었다.
우왕 3년은 1377년인데 정삼품 밀직보사 상의하네. 이 상의는 첨설직이에요. 첨설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직책이 아니고 그 공을 세운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책, 그걸 첨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벼슬로서, 요즘 말하자면 대기발령 비슷한 거죠. 하는 일 없이 봉급만 받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됐다. 그런데도 이제 그걸 고사하고 사직을 청하니까 다시 완산군으로 책봉했는데 우왕 4년에 졸하였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1378년이에요. 우왕 4년에. 체제는 성품이 강직하여 조금 더 꼽히는 일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전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려왔는데 묘지명이 있어요. 묘지명은 아주 자세해요. 그때 뭐 상주에서 파직됐을 때 파직되고 어느 직책으로 발령을 받았는가, 발령을 내면서 공민왕이 뭐라고 당부를 했는가, 이런 얘기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워낙 장황하니까 열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열전은 역사책이고 묘지명은 개인 기록이니까 묘지명은 아주 자세하지만도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개인의 묘지명이니까. 하지만 역사책은 이게 개인 기록이 아니고 공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객관성이 확실한 열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왔는 거예요. 그런데 열전에는 없는 에피소드가 이 묘지명에는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면 도로 묘지명 설명이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에피소드 하고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얘기, 역사책에 적을 수 없는 얘기, 그것만 제가 이 묘지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국 체제의 묘지명이 모군집에 있는데 1347년에 그 이제 충무광 3년이죠. 정승 왕후와 김영돈이 임금의 성지를 받들어서, 성지라는 거는 명령을 말하는 거죠.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민의 송사를 정리를 할 때에, 전민하면 전하는 건 전답, 땅, 논밭, 민은 노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그 고려 말이로 다가오면은 그 권력 있는 양반, 사대부, 또 향리, 또 지방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땅을 막 수탈을 하고 또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유화하고 논밭 이런 게 문제가 엄청 어그라져요. 그리고 노비도 막 남은 노비를 자기 걸로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고대는 재산이라는 게 전답하고 노비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송사를 벌리고 하는데,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 번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민 변정도감을 이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정공을 판관으로 청거해서 역마를 불러 달려오게 하였다. 근데 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이제 그 판관으로, 전민 변정도감 판관으로 불러서 빨리 역마 타고 쫓아와라 하고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정공이 이제 막 도착하자 두 정승이 또다시 상의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문정공이 이제 빨리 오라니까 역마를 타고 쫓아왔어요. 개성에 도착하니까 정승 두 사람이 다시 또 상의를 하는 거야. 장흥부의 소령은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니 최아무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최아무개, 이게 뭐냐면 최모, 이게 그 묘지명을 지을 때 되게 이제 그분의 이름을 피해서 피휘를 하기 위해서
채모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모는 채제 이 말이에요. 이 장흥부라는 곳이 아주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니까 체제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 장흥부 수령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에서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 와서 전민 변정도감으로 와라 해서 막 역마를 타고 쫓아왔는데 개성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장흥부 수령으로 내려가라 있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외직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문정공이 이제 막 장흥부로 부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두 정승이 또다시 상의하여 말하기를 최아무개는 전에 지평으로 있을 적에 이엄과 명망을 떨쳤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러 두어 재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장흥부 수령으로 발령을 내놓고 나가라 놓고 가려고 짐 싸는데 이번에는 또 못 가게 또 다시 이걸 해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문정공은 굉장히 그 유능한 청렴하고 올곧은 관료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다가 수록을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문정공 체제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료였어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켰는 거예요. 그리고 속국의 관료로서 대국에서 온 황관 사신이죠. 이 황관이 한테 맞서서 싸웠죠. 그리고 복주 목사로 계시면서 동인지문 사륙을 간행을 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